성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편에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성격이란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심리 메커니즘이고, 이는 우리 몸에 내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심리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랐고,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덕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제각기 다른 성격은 환경에 따라 비용과 혜택이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제각기 다른 성격들이 모두 살아남게 된 것이죠. 오늘은 저번 영상의 속편인데요. 동물들의 성격 특성을 관찰하여 저번 영상의 주장을 뒷받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내 성격의 출처 편입니다. 행동특성 연구의 권위자 리 듀거킨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구피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칠 것인데요. 투명한 어항에 구피의 천적인 펌프킨 시드를 놓고 그 옆에 구피가 든 어항들을 놓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구피는 펌프킨 시드의 옆에서 더욱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어떤 구피는 펌프킨 시드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결과 물고기의 이러한 특성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게 우리는 구피를 강한 경계 그룹, 중간 경계 그룹, 약한 경계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구피들을 20마리씩 펌프킨 시드가 든 어항에 직접 집어넣었죠. 36시간이 지난 후 펌프킨 시드와 동거를 시작한 구피들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강한 경계 그룹은 14마리, 중간 경계 그룹은 7마리, 약한 경계 그룹은 5마리가 살아남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0시간 후에 다시 구피들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강한 경계 그룹은 8마리, 중간 경계 그룹은 0마리, 약한 경계 그룹마저도 0마리로 모두 몰살당하였죠. 위 실험의 결과로 우리는 강한 경계심이라는 성격 특성만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피의 경계심은 제각각 달랐던 것일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강의 상류에 사는 구피들은 천적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강의 상류는 물길이 좁아 구피의 천적인 포식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상류에서 강한 경계심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만 촉구할 뿐이었죠. 결국 번식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 생존에 불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강의 하류에 사는 구피들은 포식 물고기들과 항상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류의 구피들이 경계심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죠. 경계심이 약하면 위의 실험 때처럼 몰살을 당하고 말 테니까요. 실제로 강의 상류와 하류의 구피들을 잡아와 천적 물고기가 사는 풀장에 넣어보았는데요. 그 결과 하류에 사는 구피들의 생존율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죠.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는 1편태의 태클을 다시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영향이다 라고 말이죠. 구피들이 하류에서 포식 물고기들과 살아온 경험 때문에 그러한 강한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상류와 하류에 살던 구피들을 데려와 각각 평화로운 어항에서 키워보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류와 하류의 새끼들을 각각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상류 구피의 새끼와 하류 구피의 새끼를 포식 물고기가 있는 풀장에 넣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류 구피의 새끼들이 상류 구피의 새끼들보다 훨씬 많이 살아남았는데요. 이때 상류구피와 하류구피의 조건은 출생 빼고는 모두 같았습니다. 부모 구피들의 경계심 수준이 유전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격과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두 번째 동물 실험인 닐스 딩게만스 팀의 박새 실험을 보시죠. 이들은 박새를 5그루의 나무가 있는 실험실에 놓고 2분간 박새가 나는 횟수와 뛰는 횟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이 날고 더 많은 공간을 움직인 박새와 그렇지 않은 박새로 나누어졌죠. 그들은 많이 움직인 박새에게 빠른 박새, 덜 움직인 박새에겐 느린 박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그 후 꼬리표를 매달아 그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딩게만스 팀은 다시 박새들을 관찰하러 갔습니다. 박새들은 놀랍게도 야생에서도 실험실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빠른 박새 그룹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이 특성이 박새의 부모와 형제, 새끼들에게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박새의 활동량은 박새의 탐구 특성과 이어지는데요. 이 탐구 특성은 약 30에서 50% 정도가 유전인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탐구 특성은 박새의 번식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딩게스만 팀은 1999년, 2000년, 2001년 총 3년에 걸쳐 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엔 네덜란드에 너도밤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박새에겐 둘도 없는 호식이었죠. 나머지 1999년과 2001년은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아 박새들에게 힘들었던 연도로 관찰되었는데요. 1999년과 2001년 힘들었던 시기엔 빠른 박새 그룹이 훨씬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활동량으로 먹이 찾기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호식이었던 2000년도엔 빠른 박새의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풍부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시기였기에 과도한 활동량이 오히려 번식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박새의 탐구 특성이 부모, 형제, 새끼에게서 비슷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은 성격이 유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새의 탐구 특성은 환경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구피의 경계성은 우리 인간의 신경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박새의 탐구 특성은 인간의 외향성과 매우 유사하죠. 우리의 신경성과 외향성도 각각의 환경에서 비용과 혜택이 각각 존재하며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격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론 외향성에 대해서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서 이상!